안녕하세요, 여러분. 존 버나드입니다. 안선희님, 슈퍼땡스 댓글 감사합니다. 차이나 전기차 300주 갖고 계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19층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물려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고작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한 45%까지 빠졌었잖아요. 46%. 근데 제가 세배 레버리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TQQQ랑 SOXL, 그러니까 나스닥 100 3배짜리랑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짜리가 있어요. 3배 레버리지가. 근데 그게 거의 80% 70%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꾸준히 분할 매수해서 버티면서 이제는 수익권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저점에서 많이 모으신 분들은 지금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이나 전기차도 나중에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꾸준히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되시면은 그냥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다른 ETF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유념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강세장이 왔다. 10월 때부터 이제는 저점을 찍고 강세장이 계속 오고 있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거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ETF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 지금 저점을 찍고 꾸준히 올라오죠.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 팡플러스도 저점을 찍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 100도 이거 V자 반등이죠. 거의 디폴트가 난다, 경기 침체가 한다, 뭐라 겁을 많이 주는데 결국은 V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도 V자 반등하고 있고요. 어, 뭐 미국테크 탑10, 미국테크 탑10도 V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ETF들 V자 반등하고 있어서 이게 약세장이고 경기 침체인가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모아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좀 용기를 좀 내셔야 될 텐다.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위기가 온다 겁을 줘도 우리는 용기를 갖고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점에서 바닥에서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결국은 용기다. 이런 위기와 공포와 희망, 절망적인 내용 중에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내용 중에서 내가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 다 팔고 떠날 때 그때 외롭게 용기를 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행동 이런 게 있어야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주식들 한번 보면은 애플, 테슬라가 급등했는데 테슬라는 고점 대비 좀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애플이 고점 대비 하락률이 5.6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12%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구글도 20%, 마이크로소프트도 10%. 거의 다 빅테크로 불리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세장으로 저는 진입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미 그 상승은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싼 주식들 아직도 쌉니다. 아직도 주식이 싸고 ETF가 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모아간다. 그리고 미국의 한 펀드 매니저가 AI 시대에 엔비디아는 10년 내에 10배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토어 브랜드 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인 필립 님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읽어드립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인공지능 AI죠. AI 혁신에 힘입어 10년 내에 5배 이상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AI 복잡 알고리즘 있잖아. 이거를 해주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GPU 이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건데 AI에서도 들어가고 자동차, 전기차에도 들어가거든요. 전기차, 자율주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 AI 로봇, 테슬라 전기차 다 들어갑니다. 테슬라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차이나 전기차가 잘 팔릴수록 엔비디아 GPU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무조건 가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엔비디아 개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셔서 알아서 잘 하시고요. 저는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개별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좀 나왔었죠. 모델 2가 나올 것 같이 실루엣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 2는 결국 반값 테슬라를 싸게 만든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LFP가 들어갈 것이다. 뭐 예전에 마스터 플랜에서 나왔었죠. LFP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결국 중국 배터리겠죠. 결국 이 중국 배터리가 더 많은 수요로 폭발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테슬라도 오르겠고, 그렇다고 하면 LFP 수요도 올라가면은 뭐를 투자해야 되냐. 지금 저평가가 뭐냐. 테슬라랑 저평가된 게 뭐가 있어요. 테슬라랑 차이나 전기차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저평가 이런 된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뭐 안 좋은 얘기 듣지 마시고요. 그냥 저평가된 게 뭔가 그걸 보시고 내가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셔라. 저는 그렇게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연말에는 뭐 이게 뻥카일 수도 있죠. 머스크가 뻥을 워낙 잘 치잖아요. 그래서 뻥카일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 트럭을 연말 인도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서도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수요를 기대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테슬라가 지금 인도에도 전기차 공장을 건설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도 내수 시장을 파고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도를 중국처럼 공정화 시켜서 거기에서 만든 거를 해외, 유럽이나 해외로 수출하는 용도로 쓰지 않을까. 왜냐?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외로 수출하는 용도로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ETF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1.37% 오늘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간 급등을 했는데 조금 조정해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 아까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인도 니프티 뭐 괜찮았죠? 지금 흐름이 괜찮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테마는 단기에 17%나 빠졌다. 제가 이거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7%나 빠졌다는 거 이거 보시고요. 글로벌 리튬 2차전지도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슬퍼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TQQQ가 어느새 지금 3.59% 올라서 고점 대비 하락률도 66%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속슬은 아직도 뭐 78%인데 일단은 와, 지금 TQQQ가 많이 회복했다는 거. 그래서 제 ETF 계좌를 보여드리면 3배 레버리지. 이거는 거의 실험용 플러스 경험용이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이상 제가 그 하락을 맞으면서 70%, 80% 되는 하락을 맞으면서도 지금 2.83%밖에 안 냈습니다. 하락이. 왜냐? 꾸준히 1년 반 동안 꾸준히 누가 뭐라든 TQQQ나 3배 레버리지가 위험하대, 안 좋대, 그거 망할 수도 있대, 이렇게 옆에서 뭐라 지읒 니을을 해도 저는 그냥 꾸준히 우직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수하다 보니까 속슬은 이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날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QQQ도 이제는 수익이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3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상승장에서는 이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보다 TQQQ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뭐 70%, 뭐 50%, 60%, 뭐 아니면 40%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제 유튜브 댓글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고 이거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동기부여도 받고.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수익 나신 분들은 좀 댓글을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제가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리스크. 미국은 인플레, 중국은 디플레. 그래서 중국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다르게 보면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미국이 인플레가 발생한 건데 중국은 왜 디플레가 발생을 했냐. 그러면은 공급망 이슈예요. 전쟁 때문에 러시아랑 중국이랑 더 긴밀해지면서 중국이 값싼 전기가 아니라 값싼 뭐라 해야지, 가스랑 그 다음에 뭐 석유를 수입할 수 있었잖아요. 석유를 LNG나 아니면은 값싼 가스 석유를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생산 단가도 낮춰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락다운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도 있지만 지금도 물가가 그렇게 안 오르는 거는 결국은 그런 값싼 이런 뭐지 석유 자원이나 아니면 원자재 이런 수입 때문에 이런 특수를 보고 있다. 이제 중국은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돼요. 인하를 해서 더 키우면 됩니다. 물가지수 조금 올라도 돼요. 그런데 뭐 소비가 더 늘어나면서 경기가 GDP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아직 중국은 더 힘이 남았다. 체력이 더 많이 남았고 미국은 거의 체력이 고갈되고 이제는 뭐 체력이 고갈되니까 금리 인상으로 계속 체력을 보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위험이 뭐냐? 미국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 이거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가격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게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미국 국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까지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또 다시 또 우리가 지금 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무마됐다고 하지만 지방은행이 또 파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 위기나 아니면은 경제 뭐 상승이나 이런 거는 미리미리 기사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경제를 그냥 예상만 할 뿐 그냥 우린 꾸준히 무지성으로 ETF로 모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든이랑 이제 G7 회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G7이 모여서 결국은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정상들이 모여서 결국은 뭐를 할 거냐.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해서 다 모여서 어떻게 뭐 토론을 하겠죠. 이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까. 그리고 브릭스를 어떻게 견제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왜냐하면은 EU조차도 프랑스, 독일조차도 그리고 영국조차도 중국이랑 너무 많이 경제가 엮였기 때문에 이거를 엮인 거를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아쉬운 쪽은 유럽이다. 유럽이 지금 러시아 가스나 석유가 막혀서 잘 살다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다시 긴축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지금 뭐 생활 요금도 올라가서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국까지 끊어낸다. 그럼 엄청나게 폭등하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 완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디커플링은 못하니까 그냥 말장난으로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거래는 하되 점점 줄이겠다. 점점 거래를 줄이겠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데 과연 줄일 수가 있을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줄일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 얘네 그 유럽 국가들은 원래 잘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 잘 살았던 이런 거를 포기하고 다시 긴축으로 못 사는 이런 절약하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미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 러시아, 오펙 플러스는 빼고요. 브릭스 국가들은 원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못 살았으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런 유럽들은 워낙 잘 살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이런 약해졌다고 해야죠. 좀 정신 상태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어할 상황이 많다. 멘탈이 더 흔들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대중국 수입이 독일이 뭐 유럽에서 2위고 프랑스가 4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유럽연합은 뭐 이렇게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912조고 그다음에 수출은 335조. 그러니까 수입을 훨씬 많이 합니다. 유럽연합이 수입을 훨씬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중국 수출은 독일이 제일 많이 하고 프랑스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랑 프랑스는 어쩔 수 없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도 똑같아요. 영국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물론 유럽연합이 아닙니다. 이제 영국은 뭐 브렉시트해서 지금 62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지만 결국은 수입 수출도 영국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 중국을 디커플링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날 지금 G7 회의가 열리는 동안 중국은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카자흐와 성명, 그러니까 스탄 5개국을 만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을 지금 계속 동아시아, 유라시아 이쪽을 지금 중국이 지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지금 다 거래를 보면은 G7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점점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중국이 계속 세력을 넓혀가면서 1대1로도 확장을 하면서 유럽으로 이제 발판을 더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성장 예측치를 가져왔는데 러시아가 G7 국가가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주면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잘 버티고 있다. 이 IMF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데 러시아 매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IMF에서 성장 예측을 했는데 러시아는 또 24년에 성장을 할 것 같다. 근데 다른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있잖아요. 서방 국가들은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성장을 하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끄떡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이런 침공 전쟁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중국이 너무 많이 더 협력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많은 이권을 러시아에서 챙기고 있다. 아까 어제는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지금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나왔고 지금은 이제는 LNG2 프로젝트 있거든요. 지금 북극에서 열리는 이것도 미국 빈자리에 중국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계속 북극 LNG 프로젝트도 가져가면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디가 더 많이 발전하고 더 성장을 할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포트폴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ETF에서 어느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이 배제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이 줄어드는 경찰 국가를 이제 중국이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특사가 유럽 순방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만났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만나면서 여러 가지 종전 협의를 하겠죠. 휴전해라. 이렇게 휴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결국 이런 역할을 원래 미국이 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가만히 있고 이제는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잘 보시고 어떻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힘이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여러분들도 예측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선거를 했다고 하는데 총선을 했다는데 총선에서 지금 총선거에서 친중파 이런 의원이 많은 당이 과반을 획득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했던 선거 전략이 뭐가 있었냐면 틱톡을 이용했다. 중국의 틱톡을 이용해서 진보적인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틱톡으로 뭐 이렇게 홍보하고 그랬겠죠. 미국 선거에서는 트위터 선거라고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트위터로 대선 이런 선거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이런 데는 틱톡이 워낙 20대 특히나 10대 20대 30대 이런 데 젊은 층에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로 선거를 하면서 더 많이 이런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브릭스 국가나 이런 터키나 이런 인구 강국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중국의 힘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게 뭐냐 틱톡이 워낙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브라질 뭐 이런 데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결국은 인도도 포함이고요. 결국 이런 젊은 층이 많아요. 젊은 층이 많으면 이 틱톡으로 이런 선거 이런 게 하는 게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틱톡으로 선거에 유리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걸로 또 뭔가 중국의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걸 우려해서 서방에서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틱톡을 몰아내야 된다 해서 틱톡을 배제하고 지금 차단하고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소재를 쓴 한국산 제품은 지금 깐깐하게 미국에서 지금 우회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도 지금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중국 쓰지 마라. 미국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렇게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국제관계에서 힘을 발휘하게 하다 보면 경제도 발전하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이랑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갖고 한 번은 붙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헨리 키신저 이런 국제 정세를 잘 보시는 원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내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과 미국이 결국은 뭐라고 해야죠? 결국은 하나의 태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세계의 일장이 누구냐, 세계 첫 번째로 가장 강한 패권을 쥘 수 있느냐, 이런 걸로 한번 대결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원로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결국은 그 전장은 대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거의 2년 전부터, 거의 1년 이상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대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쟁을 안 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무력으로는. 왜냐, 지금 선거에서 있잖아요.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라고 보면 돼요. 대만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에서 친중파 대통령이 되냐, 아니면은 친미파, 그러니까 반중파 대통령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중국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 총통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시나리오는, 만약에 친중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력 없이 흡수 통일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겠죠. 아니면은 친미 쪽에 총통이 된다고 하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결국 고령화에 따른 이런 의료비나 재정 부담이 커지니까 신용 등급도 낮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갈수록 조금 저출산이라서 부동산이든 경제든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못 만들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부동산도 제가 예상하는 영상을 몇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그냥 한국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그런 상승 전망은 높지 않다. 왜냐, 저출산도 있고요. 지금 무역 적자도 계속 나고 있고, 한국의 지금 이런 무역 경쟁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국내 부동산들은 결국 하락세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에 또 정점을 찍어주는 게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게 방점을 찍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서유럽과 이런 선진국들은 늙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인도, 중국, 이런 남아공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들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인구 강국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원 부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달러 패권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달러 패권이 과연 어떻게 될까. 달러가 지금 보면은 근본위도 아니고 실물 자산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페트로달러도 점점 희석되고 있고, 그래서 신용으로 가는 건데, 이런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미국이 신용들을 계속 잃게 된다고 하면은 이 달러 패권은 급격하게 나중에는 서서히 흔들리다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이런 통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브릭스에서 만드는 통화는 결국 금과 희토류, 그 다음에 천연자원을 뒷받침하면서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판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 가치가 미국은 아예 진짜 신용으로 돼 있고, 브릭스는 이제는 자원, 원자재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이 화폐 전쟁에서 미국이 서서히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하고요.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무서운 게 앞으로 갈수록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도 4차 산업에서 필요한 리튬, 코발트 이런 원자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무섭다. 그리고 값싼 노동력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도 높고, 브릭스 국가들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지는 애는 서방 쪽이고 뜨는 애는 이런 브릭스 개발 도상국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헤쳐 모여서 이렇게 다극 체제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ETF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결국은 나눠서 해야겠죠. 뭐 다 몰빵은 금물이고요. 저는 그런 다극체제가 돼도 미국이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이 많고 뭐 애플, 엔비디아 많잖아요.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ETF는 잘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조금 힘을 못 발휘할 때 인도나 아니면 중국이 잘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도 저는 같이 가져가려고 이런 포트폴리오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최소한의 대비라고 생각하시고 인도나 뭐 차이나 전기차 ETF 이런 거는 소량으로라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리 뭐 미국이 엄청나게 세다고 해도 로마도 예전에 그렇게 센 권력이었지만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ETF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꾸준히 분할 매수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